김한 기자와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 5만 구독하자 구독. 구독. 근데 저희가 정말 비타민도 안 드시고 좀 비타민도 먹었는데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제가 날짜 순으로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네. 라이브의 횟수가 이제 3주차가 된 거죠. 오. 네. 근데 5만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15번 방송했다고 치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0명씩은 모인 거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제 우리 두 분 덕분이기도 하고, 예, 우리 또 제작진의 놀라운 기술, 그리고 지금 구독을 남발해 주시는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5만 1,000을 넘게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쯤에는 굉장히 이 유튜브 역사의 기념비적인, 근데 이거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 몰라. 뭐 참나 그래. 그러면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단기간에 10만을 돌파한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세 이후에 박영식이다. 조진세? 네. 조진세 누군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몰라. 유튜브 채널. 최고 스타 중에 한 명. 예, 이게 약간 이렇게 여기 턱. 피식 대학. 예, 아니, 조진세 씨는 피식대학이 다른 데인가? 아니고. 거기는 또? 네, 거기에요. 그 쇼박스 채널. 본 적은 있어요, 저도. 네네네. 초등학생들이 유재석은 몰라도 조진세는 안다. 오. 그리고 그 한 분 더 있잖아요. 친구 있죠. 그 김원훈님. 네. 그리고 여성분 저기 개그맨 분도 계신데 성함을 까먹었어요 제가. 엄지공주? 하여튼 있다. 김지훈님. 아. 네. 나는 유튜브 하는 코미디언 중에 우일이 형이 제일 웃기던데. 우일이 형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오바로 많이 가갖고. 저희 뭐 개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숏박스와 그리고 우일이 형님을 넘어서는 최단 기간 10만 채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만 돌파한 거 가지고 오만하게 굴지 마라. 우리 박규환님께서 소중한 댓글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만 얘기 다 한다. 5만 돌파했어. 구독 사정없이 박아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에 진짜 저희가 너무 기운내서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구독자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전현직 기자분이세요. 아까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는지 봤는데 거의 사장급들이랑 같이 하지 마. 저는 박영식인데 문갑식이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분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아니 그건 누군지 모를 거고. 모른다고요? 이규현 홍보수석한테 갈굼당해서 아직도 이규현 전화 안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저 한동훈 저 선거 때 대변인 했던 이동훈 대변인이 제 1년 후배입니다. 야. 이동훈 1년 선배다. 윤석열 캠프 첫 대변인. 아니 그러면은 양지열 변호사님은 진짜 되게 동안이신 거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훈이 1년 후배. 네. 예. 나이는 그 친구가 좀 많아요. 그래요? 몇 살 많아요. 일찍 됐다. 소년급제했다. 뭐 기자도 급제야? 그래서 저희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사실은 오늘 뭐 많이 화제가 됐지만 대통령실 브리핑이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카메라가 일단 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보도상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은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부터 소위 이제 그 천조국 백악관 스타일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쫙 화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잡고 질문할 때도 클로즈업도 들어갈 거고 뭐 다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방식이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아주 소수의 인사들을 선택해가지고 질문 권한을 줬던 기억이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데일리 브리핑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현업 기자부터.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한 번도 못 앉아봤는데 그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진화해 왔고 과거처럼 이제 말하자면 뭐 지상파 TV 9시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 대변인을 접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꿔 나갈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 그 대통령실 브리핑이나 정부 부처에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체하고 눈높이에 맞추는 거는 시대 흐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기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민낯이 노출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저는 근데 다만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고 이거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국민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자 망신주기라든지 뭐 기자의 수준을 드러내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예.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백악관식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는 익명으로 코멘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에 있을 정도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다 실명으로 코멘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그러면 책임제로 멘트를 다 실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멘트할 수 없으면 멘트하지 않겠다. 뭐 뭔가 간을 보는 멘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간을 보는 언론 플레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역대 그 브리핑룸 그다음에 출입 기자단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도 아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한 기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브리핑룸에서 하는 건 취재가 아예 아니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지금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권기정 대변인이 말이 좀 바르다고 근데 빨리빨리 저 천천히 하라고 빨리 받아쓰기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무슨 취재고 그게 무슨 기자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관행이 생긴 배경에 김한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진짜 취재는 그리고 이제 대개 현장의 브리핑룸 그런 데는 연차가 높은 기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말진들이 나가가지고 진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만나거나 이런 식의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깜깜이 취재가 이루어지다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뭐 에드벌룬 띄우기식의 취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거 없는 얘기도 마치 그냥 뭐 진짜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언론과 이 대통령실이 거래하는 그런 일도 그런 취재 방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기자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별로 김한 기자 같은 훌륭한 기자가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그 언론사 문화는 몇 년 지나잖아 연차 좀 되면 금방 데스킹 본다고 안에 들어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이른바 스타 기자가 되고 이런 게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자들이 자기 얼굴 걸고 자기 이름 걸고 취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거 저는 기자들은 박수치고 너무 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취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이름 걸고 그러니까 기사 쓰고 한다. 백악관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 예. 굉장히 이제 백발의 기자,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면 알죠, 알죠. 연차가 예, 긴 그래서 손들고 질문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진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출입기자단의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진 두고 말진 위에 이제 뭐 두고 그 위에 두고 결국엔 최종적인 컨펌은 기자실에 앉아서 전화를 돌리는 데스크급들이 결정하는 구조가 수십 년 된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행을 허물고 이 관행을 허무는 건 뭐냐면 허물 수 있는 건 뭐냐면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오는 말진보다 책상에 앉아서 전화 돌리는 데스크가 더 취재가 잘 돼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말지는 그러면 데스크가 사실 누구 취재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말하자면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대 다로 상대해야 되는 대변인의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사실 기자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강주영 대변인이 나 대변인 괜히 맡았다. 이게 뭔 일이야? 라는 정도의 상황이고 그만큼 대통령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 혹은 뭐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지만 거기서 1대1로 깨지면 오히려 또 대변인 쪽에 밀리는 거고 그렇죠. 할 말 없어지는 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우면 대통령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이에요. 그렇죠.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네.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 뭐 자기가 또 스스로 비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기도 하고 두 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김한 기자께서도 뭐 익명의 관계자로 인터뷰하는 그런 방식들 이제 요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셨던 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대요.
너무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브리핑 룸을 내가 얘기를 할 때 내 모습만 나가는데 왜 쟤들 모습은 안 비춰줬을까? 이거를 자기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행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 익명 인터뷰도 뭔가 이제 딱 그 브리핑 끝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 할 때 뭔가 이제 그 대변인도 끝나고 어딘가에 또 출마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돈독한 관계를 쌓아서 뭔가 미래를 서로 설계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보면 내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이제 이른바 자기 장사를 한다고 익명을 이렇게 흘려주고 이 기자에 또 도움도 주고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고 이제 이런 거에 뭔가 거래가 익숙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으로 이 어떤 개방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어 스태핑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가 불리하냐면 대통령실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변인이 쫙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입처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고 이거는 최소한 사실관계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발표를 한 거니까. 근데 듣는 기자들이 다 뻥 까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신문의 문법으로는 박스로 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발표는 발표대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서 손 들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 내 내심에 있던 말을 해요. 대변인 지금 뻥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붙었어.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토픽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논쟁이 나가게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거의 뭐 45년 이후에 누려왔던 발표 저널리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압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이거를 한국 기자단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대 다루 붙다 보면 대변인이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광경 연출됐고 이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도어 스태핑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생각해보면 무슨 똥배짝으로 자기가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아침에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뉴스도 안 보는 인간이. 겁나 오만한 거죠. 항상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는 기자가 발 아래였고 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쪽이어가지고 내 정보 하나 받아먹으려고 다들 설설 기는 존재라는 그 인식 그게 있었으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거죠. 그나마 지가 했나? 한동훈이 했지? 그건 과거에는 그랬겠고 대통령이 돼서도 상대가 가능했다고 봤다라는 그 오만함.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 없어요. 책상이 없이 오밀조밀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뭐 질문할 거 쪽지 같은 거 들고 있거나 스마트폰 들고 이제 뭐 펜, 수첩 들고 다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 같은 게 왜 굳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어떤 분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당위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거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 거다. 만약에 데스크가 없이 노트북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쨌든 이 노트북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품격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김한 기자를 반대하는데 이게 제가 그 노트북으로 취재를 하는 1세대입니다. 저희 때 회사에서 노트북이 처음 지게 근데 됐어요. 그때도 노트북 무거웠을 텐데 어쨌든. 어쨌든 짊어 지고 다녔습니다. 다녔어요.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통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항상 대한민국 기자들 아직까지도 30년 전인데도 일단 받아 적느라고 노트북을 쓰는 거예요. 습관이야 이거. 되게 그러니까 취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그런 비슷한 방송도 보셨을 때 브리핑을 하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 적으니까 다른 기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있어. 듣고는 있어야 된다. 듣고는 있어야. 그러니까 듣고 나머지는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 요즘 아까 노트북에 그대로 안 적더라도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녹음도 옛날처럼 녹음한 거 다 푸는 게 아니라 요즘에 AI 툴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요약 정리 다 해주고 다 텍스트로 바꿔주고 PDF 바꿔주고 다 합니다. 기자분들 그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하나 쓰면 대학생들 노트 필기 안 해요. 몇 년 됐어요 그런지. 그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그걸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물어볼 거 생각하고 더 궁금한 거 취재할 생각을 해야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주영 대변인이 말 빠르다고 야 천천히 이게 뭡니까 2015년에. 아니 근데 또 이 대목에서 아마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굳이 똑같은 얘기를 모두가 다 똑같이 타이핑을 쳐서 모두가 똑같은 기사를 쓸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물먹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물먹기 싫어하는 게 보다 그게 출입처 제도를 두고 있는 언론이 갖고 있는 관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풀단을 해서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말하자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 회사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출입처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취재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매개 역할도 있다라고 이제 롤을 받는 거예요. 아,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요즘에 다 24시간 아니 오늘 웃긴 게 너무 많지. 24시간 TV로 중계되고요. 네. 솔직히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기자가 받았을 게 아니라 그냥 데스크가 컴퓨터에 연결해 놓으면 텍스트는 다 나오는 그쵸, 시대예요. 맞아요. 예. 그걸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나 보면 아이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하는 짓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면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타이핑을 다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과의 소통과 대화 과정 속에서 기자 개인이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맥락 저널리즘이라든지 거기서 잡아야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거기에서 뭔가 단독을 따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타이핑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뭐 저도 물론 다 조직적인 공감합니다. 한계도 네, 있다.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 되면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의도가 어떤 것이었던 거는 상관없이 엄청 개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언론이 수십 년째 가져오고 있는 출입처라고 하는 제도의 관행적인 어떤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법을 허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당연히 그런 문법들이 허물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다. 네. 기자들 이름표도 뭐 크게 달아달라. 이거는 뭐 사실은 어차피 본인이 손들고 나 어디에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본질은 또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제 배경에는 자꾸 뭔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아우 기레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뭔가 뭐 골탕 먹이고 싶고 뭐 이런 심정에서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보다요. 저는 사실 오늘 다른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우리 김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나 뭐 1인 매체 혹은 뭐 뉴미디어 쪽에서 취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준을 만들면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내가 대통령실의 직원이면 이 정도의 기준으로 뉴미디어 출입 허용할 것 같다. 근데 거기서 객관적인 기준계 객관적인 기준이 구독자나 이런 거니까 네. 그런 거 구독자? 기준으로 혹은 뭐 뉴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얼마나 편성하는지 그걸로 보든지 하여튼 예. 그 가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합의해서 만들면 예.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누려온 출입처의 관행에 있는 언론들이 이거를 동의해 줄 거냐.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고 사실 지금 단계에서 큰 의미도 없고 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법조예요. 법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출입처 법조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도 이 기자단의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아직도 그런 저는 문화를 법조에 대한 저는 문제를 굉장히 갖고 심각하게 있는데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아마 그래도 대통령실이 이거를 허가 권한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도 네네네. 그거 역시도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지 몰라요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기준이라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언론들과도 협의를 거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정도쯤 됐으면 이 유튜버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기준이면 뭐 동의한다. 이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합일점을 찾아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할지에 대한 이게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물론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제가 표현을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이 된 그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많이 있죠. 취재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있죠.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정도 있다든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고 뭐 안 좋은 이해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터넷 언론이 거기에 만약에 현장 참여가 어려우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온라인으로 창구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현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숫자가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기왕의 옛날 사람으로 찍혔으니까. 예전에는요, 매체라고 하는 게 정말 적었죠.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회를 가든 대통령실을 가든 여기는 지방지, 여기는 중앙지에서 방 한 칸씩만 나눠줬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의 얼굴, 대변인이 다 이름까지 다 외웠어요. 네. 지금 언론 단톡방 들어가면 1000명씩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불가능하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지금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뚫려 있는 거고 전 뚫려 있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혹시 누군가 보신다면 발상에 전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일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구도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한쪽에 모니터 열어놓고 이쪽에서 또 그렇게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계 이혼 중계하는 거 어려워요? 세상 쉬워졌어요. 지금 우리 방송하는데 사람 변신했어요 여기. 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30명 있는데 우리 제작진이 지금 앞에.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언론과 반언론을 구분짓는 기준은 오보를 했을 때 정정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튜버는 자기 주장만 하고 음모론 막 얘기하고 네. 사실이 아니라고 그 당사자나 취재원이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정정해주거나 수정해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물론 한국의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도는 이따만하게 하고 정정할 땐 요만하게 하잖아 그쵸. 라고 하는 비판을 받긴 문제죠. 하지만 네,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하자면 기준 이상의 그러니까 기준을 통과한 언론들은 아 우리가 잘못 보도했거나 오보를 냈거나 했을 때 정정해야 된다라는 걸 사회적인 말하자면 책임과 의무로 갖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구독자냐 뭐 방송 시간이냐 여러 뭐 경과냐 몇 년을 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아, 오보를 그러면 정정할 수 있는. 결국엔 그 기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구라든지 편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거는 말하자면 뉴스가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합의가 되는 부분이나 이게 뭐 그거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오버였다, 이걸 정정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 네, 그렇죠. 뭐 중재 그런 거라든지. 대상이 당사자가 될 수 네.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또 이제 사실 유튜버는 방송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를 방송으로 여기지 않아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대상은 아니지만 네. 실제로 이게 그 어쨌든 대통령실 업무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또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그런 걱정이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열 변호사님 해법이 딱 좋은 게 실제로 오프라인 상황에서 면대면으로 강유정 대변인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100만이 넘는 극우 유튜브가 질의를 받는데 이 상황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거고 개방성, 공개, 투명성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건데 레거시 언론들은 뭐 듣고 있다가 그래도 이 분위기를 아니까 질문을 적재적소에 해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극우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깨지거나 완전히 뭐랄까 이 취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내고 그 기준을 맞춰서 제시할까 참 어렵네요. 그거는 그냥 대통령실을 고민하게 둬요. 알겠습니다. 왜 그것까지 고민해봐. 예, 제가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맞아요. 고민할 대목입니다. 근데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어가지고 예, 다음 주제 갈 건데 이게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과거에 이제 검찰에 재직할 때 예, 부동산을 그러니까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저는 어쨌든 민정수석건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좀 한번 다뤘던 바 있고 해서 검증의 대상인 건 분명하고요.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이거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딱 그 대목이에요. 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재산 공개 대상에서 이제 누락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퇴직 후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는 일이 있었고 재산 공개를 혹시 피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택한 거 아니냐라는 경향신문의 의혹 제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꼴은 되고 네. 그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건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재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저는 경향신문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건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 흐름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민사적인 소송에 갔던 건데, 소송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걸 의탁받았던 이제 A 씨가 했던 주장, 이게 부정하게 축정한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이제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남는 부분은 예. 왜 말하자면 이 재산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숨겨놨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수석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고, 지금 해명은 그냥 도의적으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네. 그 행위를 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주택이 될까봐 맡겨놨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2주택이 있거나 토지가 따로 있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뭐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오 수석이 주간 경향과 통화를 했는데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 A씨에게 맡겨뒀던 것이 사달이 났다.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건데, 양조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금 오광수 지금 민정수석의 이 얘기는 해명은 뭐냐면 이거죠. 원래 자기 재산이 아니라 장인 장모가 살 집이었고, 장인 장모가 이제 아내 이름으로 맡겨놨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중주택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걸 네.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놨던 거고. 근데 저는 왜 이게 논란이 왜 되냐면, 물론 이거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거는요, 뭐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형사소송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흙탕물 튀길 수 있는 그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마저도 부구절절해도 경향신문을 썼어요. 하필이면 경향신문이.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이 이거하고 또 같이 쓴 게 뭐냐면, 지금 이승엽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네네네네. 저거 사적 이해관계 뭐 이해충돌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아예 경향신문에서 재판 내용을 제목을 헌법재판관 제외 수순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물론 물음표 달았지만 그렇게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면서,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걸러야 되는 거고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뭐가 이해충돌인지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네. 꼭 경향이 나서서, 그리고 꼭 한겨레가 나서서 이런 기사들을 먼저 써요. 진보 정권이 되면 꼭 이래. 그래서 아니 이것들은 내가 조선일보 특종이라 단독이라고 나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미안해요, 앞에 두고 이런 얘기해서. 근데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거 오마이TV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죠.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오광수,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들어보면,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는 자유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해야 된다. 다만 이 지금 논란의 기사, 이 논란 자체가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또 기자의 감각으로 보시기에는 뭐 어떤 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정보가 한겨레 경향에 많이 와요. 제가 뭐 어디 방송에서도 말하는데 아이고야.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네. 예. 강해지는 때입니까 이게? 이런 정보가 한겨레 많이 오고, 근데 저는 이 건은 지금 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네. 기사화할 수 있는 건이라고 봐요. 아니,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기사의 꼴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산 공개에서 누락이 됐던 거를 다시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 공개 때 왜 이거가 누락이 됐었냐, 그 오광수 수석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설명이 제가 보기엔 아직 한 방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이걸 내 게 아닌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재산이 너무 많아 보여갖고 뭐 이거를 잠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다. 예. 뭐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법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의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광수 수석의 재산도 맞고 뭐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여쭤본 것처럼 이거는 어때요? 이재명 변호인 이해충돌 논란 끝에 헌법재판관 후보 제외 수순? 물음표.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변호사 스스로 얘기한 것밖에 없어. 제목을 꼭 이렇게 달아. 오늘은 한겨레는 아니네, 다행히 그나마. 이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나마 뭐 진보 언론으로 분류가 되는 곳에서 꼭 정권 길들이게 이때 나선다. 네. 근데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물론 경향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때 애쓴 부분들이 있지만 윤석열 때 경향이나 한겨레가 이렇게 세게 나온 적이 있었던가 네. 모기 잡자 아이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네, 나라의 민정수석을 얘기하는데 모기가 날아들었어요. 네, 뭐 그러면 저희가 안 윤석열 정부 때 민정수석 뭐 자식 문제도 거론하고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권 초마다 한겨레 경향이 그런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고 그게 이제 신문사 내부에도 상당한 분위기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뭐 그래서 오히려 생기는 검열들도 있어요. 뭐 그래요. 허들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요 기사건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그 헌법재판관의 제목 문제 이런 거는 뭐 매일매일 언론사에서 발생하는 일 중에 뭐 좀 오바스러운 일도 있고 아닌 일도 있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요거는 뭐 그런 거고 저는 뭐 요 기사 관련해서 이런 정도 검증 기사는 어느 언론이든지 이 정보를 알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이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일단 옮겨드리자면은 부동산 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될 수 있다라는 대목을 짚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건데 이 A 씨라는 사람이 대학 친구라고 이제 이 오 수석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 두 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 친구인 A 씨가 이 오수석의 그 집을 맡겨놨다라는 거, 아내의 집을 맡겨놨다는 그 집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을 두고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 기사를 딱 보신 분들은 뭐야, 오수석의 해명이 뭔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는데? 라고 단박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김한 기자께서 해주신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해당 언론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김병기 의원도 지적을 일부 하셨다는 점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 근데, 이거 말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직자 검증 보도라는 것이 한 건만 이어지는 경우가 없고, 이거에 줄줄이 이어서 나왔던 경우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 누군가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자격이 있느냐, 이제 자격 논란으로 갈 수 있는 보도여서 추가적인 보도가 만약에 또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놓여있는 포지션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특수성 검찰 출신의 어쨌든 뭐 윤석열, 윤대진 등과도 가까웠던 사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 또 어려워진다. 네. 이런 이제 비판적 입장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선택했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오광수 이후에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도 있는 건데 이 사이에서 지금 임명했던 여러 자리 중에 네. 제일 이제 사람들의 말하자면 입길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작동을 해서 이런 인물들이 대체로 검증을 세게 받습니다. 당장 이 건이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과 네. 또 그 기자들 기자와- 사이에 질의응답이 그렇죠. 또 그대로 생방송 브리핑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건을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죠. 판단을 할 수가 예,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죠. 굳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굳이 사실 이 기사 가지고 세밀한 걸 따지기 싫지만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제가 이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냐면 예. 민사소송의 당사자 한쪽 당사자 게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네네네. 일방적인 주장인데 네네.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석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네네네네. 식으로 기사를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윤석열이랑 똑같은 인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 어쨌든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근데 않았던 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사소송이 그랬지만 이게 제대로 된 취지 진짜 검증을 위한 거라면 네. 이게 그렇게까지 급할 일인가? 적어도 A씨라는 사람 주변을 차에서 네.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덜컥 지금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같은데 이런 거잖아. 예. 이런 거 참 싫단 말이야, 어느 언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인사 검증이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못했나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건이에요. 공직재산에서 누락된 거는 사실이기 거기는 때문에. 분명히 해명해야죠. 네, 네, 부족해요. 네, 그 그거는. 건이죠. 부분은 인정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사 검증할
시간이 있었는가?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요 대목도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야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 대통령 인선 이후에 수석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댓글창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집니다. 아, 예.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시작을 뭐야 어그로 끈 거야?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여러 보도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또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은 원래 검찰 개혁을 하는 자리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에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주변에 이제 여러 경로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젠틀하고 아주 막 이렇게 파이터 기질이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수부에서 이른바 이제 최재경 검사를 축으로 하는 윤석열까지 이제 내려오는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요 이제 라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 특수부를 했지만 네. 여기는 이제 그 호남 출신의 그 서울대 법대를 안 나온 이 특수부 라인에서는 굉장히 우습게 서울대 법대를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를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검찰 인사를 할 때 중수 뭐 예를 들면 1과장을 TK를 쓰면 여기를 한 쿼터를 호남으로 주는 뭐 특수부 안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구도 속에서 특수부 검사 경력을 이제 했던 검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약간 그런 케이스로 보여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저거는 윤석열과 깐부였던 거 아니야? 뭐 중수 1과장일 때 중수부 근무했잖아. 뭐 이렇게 되는데 검찰 조직도 굉장히 큰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지점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기자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뭐 일선 검찰청에 취재를 다녀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또 사법연수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검찰 15라는 거라거든요. 네네. 막상 들어가서 이제 요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있는 동안에는 그 자잘한 사건들은 진짜 그때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가서 15들이 다 처리를 해요. 뭐 단순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하면서 해보니까 완전히 아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얘가 예전에 취재할 때랑은 또 내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데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경무는 아니에요. 경무는 경무 아니다. 시달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기자 못지않게 경무 시달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정보라든가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아는 게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네. 대통령이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냐 또 그거에 맞춰서 민주당과 야권에서 이제 여권이구나 야권이 네. 위해가지고 네. 여권에서 제대로 어떻게 법을 만드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요 검찰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맞아요. 애매모호하게 밖에서 생각하는 걸 보고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건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당 의원들, 그 최고위원들 일부 만나서 했던 말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되는가? 법무부 장관은 좀 달라요. 다르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 출신일 필요도 없고 문제가 임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장관은 좀 그래도 날릴 수 있나요? 네. 지금 장관은 날릴 수 있구나. 날릴 수 있죠. 네, 검찰총장 총장은 먼저 못 날리는 거죠. 법무부 장관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워낙에 많은데 검찰 출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 오게 되면 뭐 기존에 이제 오 민정수석을 우려했던 분들은 더 우려하게 되실 거고 뭐 이제 그런 측면의 고민들이 분명히 대통령실에도 있을 것 같긴 있을 하거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정수석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뽑을 것 같고 그래서 말하자면 뭐 헌법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라든지 이런 그룹에서 발탁이 돼서 이 말하자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권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된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를 그 책임을 놓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수십 년 동안 뭐 짧게 보더라도 87년 이후에 검찰이 기관으로서 존재했던 위상과 역량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말하자면 사회적 자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자산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민의로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시간, 네.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전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
전혀 검찰 조직을 지금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검찰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중앙지검장에게 휘둘렸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인사나 네, 이런 네, 부분들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면교사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비검찰 출신과 비법조인 출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뭐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어떤 보도로 어떤 여론으로는 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고사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가서 또 라디오였나요? 어디서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될 것 같지도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김용민 의원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비검찰 출신 법조인까지도 이제 이렇게 뭔가 좀 확대해서 상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어떤 인물이 적합하냐라고 딱 콕 집어가지고 이름 얘기해달라는 거는 이거 너무 좀 무리한 부탁이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검찰 출신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검찰 출신이 하되 법조인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학자가 해도 됩니까? 한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게 자기 경력과 자기 발언으로 입증되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력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 근데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 됐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죠. 정무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역사가 뭐 수십 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십 년의 역사 안에서 어쨌든 자기 발언력과 지분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로 입증이 되는 네. 그런 인물이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인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조국 맞아요, 전 대표가 맞아요. 사실은 그런 그런 이유에서 인물이죠. 됐는데 힘들었었고 어렵네. 저는 법원 출신 로스쿨 교수 중에서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법원 출신 로스쿨 교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또 교수님이라고 아무튼 제가 조국 전 대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뭔가 오히려 민정수석보다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제도적으로 네. 검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파이터 기질을 가진 사람, 매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또 안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느낌이. 제가 굳이 법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거기는 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로 부장 정도를 지낸 분들이 들어가는 곳들이 로스쿨이고 예. 이번에 문영배법재판관도 로스쿨 교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임수원 네. 재판관도 이미 지금 부산대학교로 내정이 된 걸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원 출신들 중에서 특히 검찰 특수부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검찰에 몸을 담고 있지 않지만 검찰이 사건을 취급하는 그 경로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게 이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예. 법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야. 법조계라는 데가 희한해가지고요. 예. 그 알게 모르게 법원과 검찰 사이에 또 서열 비슷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항상 그걸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컴플렉스 가진 집단들이니까 항상 또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뭔가를 그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은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법원 출신으로서 내명을 어느 정도 비법조인은 네. 너무 모르시면 못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맞는 것 학자로서도 한계가 있어요. 실무를 모르시면 아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특수부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라면 예. 그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깥에서 이거를 어떤 일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참 이게 국민주권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겠죠. 아니 정부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이제 이런 자리를 두고 댓글에서도 격론을 펼치시고 어디서도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근데 이게 그건데 네. 우리가 왜 민정수석이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까? 김기춘과 우병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돼요 대통령이. 근데 그 당시에 김기춘과 우병우가 각종 첩보와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을 흔드는 이런 그 어둠의 기사짓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민정수석하면 뭔가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 기능으로만 놓고 보면 정해져 있는 롤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검찰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정치 검찰이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제발 검찰은 개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깊게 논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민정수석 검증 기사도 나온 것 같고 언론은 또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